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5장 후편, 하편 이렇게 그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연습 문제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5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일단 소비자의 최적 선택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데까지 같이 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수요 곡선의 도출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의 메인 파트는 이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깊은 재는 뭐냐? 깊은 재? 깊은 거 아니고요. 자, 다음에 슬러츠키 방정식 이런 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 수요 곡선, 그리고 보상 변화, 대등 변화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겁니다.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딱 이렇게 다잡고 이제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업 자료 준비하셨죠? 자, 수업 자료를 봐가면서 그리고 텍스트도 봐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교재로는 109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곡선 도출의 사례인데요. 수요곡선이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축. 자, 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XJ의 수요량 그리고 XJ 가격 PX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축이 보통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례라고 했으니까 이제 특정한 예를 갖다가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입니다. 자, XJ 그리고 YJ 이렇게 두 상품이 존재를 하는데 XJ하고 YJ가 완전 대체제라는 것이죠. 즉 XJ가 없어도 YJ가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완전히 똑같을 때, 이렇게 1대1로 대체가 가능할 때, 그럴 때 이제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는요, 그냥 그리기 앞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J를 사나 YJ를 사나 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XJ 가격이 만약에 YJ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효용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인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은 이 물건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사게 되느냐 하면 XJ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말이죠. 자, 거기 있는 부분 11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11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자, 요 점이 짠짠짠짠짠짠짠 해가지고, 자, py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py 프라임분의 m, py 프라임분의 m.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j 수량이고 xj 가격이긴 한데 yj라는 녀석의 가격이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면 이거보다 pxj 가격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xj를 하나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더 싸게 살 수 있는 YJ가 있는데 뭐 하려고 XJ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PY 프라임이 될 때까지는 실제로 XJ 수요량이 빵입니다. 빵. 전혀 안 사요. 전혀 안 사다가 그 다음에 얘가요, PY 프라임일 때까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PY 프라임이라 그러면 X를 사든 Y를 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어쨌든 PY 프라임분의 M만큼의 수량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요 위에 어느 점이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PY 프라임보다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YJ를 안 사요. YJ를 안 사고 XJ만으로 사게 되겠죠. 근데 XJ를 사는 것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그래프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쌍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의 식은 뭐냐 하면요, 거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자, px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쌍곡선 부분만. 그래서 px가 자꾸 줄어들면 m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일 때 수요 곡선은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가격이 뭐냐면 다른 그 대체제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량은 뭐냐면 대체제만 온전하게 소득의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샀을 때의 수량이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윗부분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면 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물건을 하나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안 사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죠. 그리고 솔직히 현실에서 완벽한 완전 대체제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뭐 맥주하고 막걸리? 맥주하고 막걸리도 솔직히 뭐 대체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술이니까 먹으면 취한다는 건 똑같긴 하지만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 막걸리를 선호하는 사람 나름대로 취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맥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병이 똑같은 만족을 준다라고 보는 경우는 사실 현실에 맞지는 않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상품이 완전 보완제인 경우. 자, 이거 뭐였냐요? 완전 대체제인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보완제. 자,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지도부터 보시면 111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두 상품이 완전 보완제인 경우 거기 있는 것처럼 무차별 지도 L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살펴봤었죠. L자 모양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XJ, YJ 둘 중에서 적게 소비하는 물건이 주는 효용 수준, 그거에 맞는 무차별 곡선 수준, 그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축은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랑 XJ 그리고 PX.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딱 요쪽 XJ 수량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교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위쪽에 교점 안 그려놨죠. 그런데 아래쪽에는 교점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PY분의 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이쪽 축에서 가격이 바뀌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떨어져요. XJ 가격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XJ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일단 그렇죠? 더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무리 많이 사도 무한대까지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사도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J를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0원이 돼서 공짜로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해봐야 YJ라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것도 0은 아니거든요. 그죠? XJ 가격이 0인 거지 YJ 가격이 0인 건 아니기 때문에 YJ 가격으로 소득을 갖다 다 처분을 해버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신발을 10켤레를 살 수 있다. 오른쪽 것만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왼쪽 거의 가격이 빵원이라고 할지라도 10개만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쌤, 가격이 0원이면 그냥 무한대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팔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개를 가져간다는 거, 그것 자체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운반하는데도 비용이 들죠. 따라서 자, XJ 가격이 빵원이 된다고 해서 XJ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지는 않는다. 요거 하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PY분의 M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소득을 전부 YJ를 사는데 투입을 한다면 몇 개나 살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얘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X, XJ가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식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XJ 가격 곱하기 XJ 수량 더하기 YJ 가격 곱하기 YJ 수량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소득 제약 M 이만큼이 돼야 되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식이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X하고 Y 양이 같도록 유지를 해주면서 늘려주는 게 최선이에요. 왜? 지금 L자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XJ하고 YJ 수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에 보시면 거기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수업 자료에 있는 거예요. PX 곱하기 XY도 아닌 Z라는 녀석을 썼어요. 여기도 Y 대신에 Z라는 걸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X하고 Y가 어차피 1대1로 그렇게 하나하나 사는 거하고 하나 둘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Z개만큼 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보니까 뭘로 묶어주고 싶으냐? 좌변을 Z로 묶어주고 싶죠. Z로 묶어주면 PX 플러스 PY라고 하는 녀석이 M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Z 수량은 어떻게 되냐? PX 플러스 PY분의 M,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점 뭐예요? 요점 PX가 0인 점이죠. PX에다 0을 한번 쏙 대입을 해봅니다. 0을 대입해보면 Z는 0 플러스 PY니까 그냥 PY, 그리고 위에는 M 남아서 PY분의 M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식에서부터도 이 점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란다. 수요 곡선, 독특한 경우에 수요 곡선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주제 끝났고요. 아이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시장 수요 곡선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전부 다 뭐였냐면 개인의 수요 곡선이었어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아니라 개인의 수요 곡선이었는데, 자, 이제 그게 어떻게 합쳐져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업 자료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의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 개인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합해주면 돼요. 요 기호 많이 보셨죠? 서메이션,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서메이션 개인의 수요 곡선. 근데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그러면 그래, 그래야 되겠지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옆에 써 있는 밑에 써 있네요. 자, 밑에 써 있는 수평합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쓰지도 않는 형광펜을 걷다 써놨죠. 수평합입니다. 수평합. 이 수평합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쭉 길죠. 자, XJ의 수량 그리고 XJ 가격,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마련을 했어요. 수요 곡선일 때 기본적으로 수요량, 가격, 자, 뻥안 치고 한 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수요 곡선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이래 좀 누워있는 녀석도 있고 뭐 그래요. 막 이래요. 자, 몇 명 정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그린 것 같긴 한데 5명 정도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부터 A, B, C, D, E라는 개인의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요 100원이야. 그러면 나는 5개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B는 나는 1개 더 필요한데 6개. C는 니네 그거밖에 안 필요하니? 나는 9개 필요한데. 자, 그 다음에 D는 더 가서 이거 많이 더 필요하다. 자, 12개. 그냥 제 마음대로 숫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녀석은 제일 많아서 14개가 필요하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A는 나 5개요, B는 6개요, C는 9개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장 수요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거리, 그리고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다 더한 값이 시장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 수준에서, 자, 이걸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26, 35, 40, 46. 자, 46이라고 하는 값을 땅 찾아가지고, 자, 100원일 때 46이다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100원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01원, 102원, 103원, 104원, 99원, 98원, 97원 요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해본다는 겁니다. 수평합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갖다 다 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거 한 90원일 때 한번 보면요, 띡 해가지고 보면, 자, 요 90원일 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어떤 녀석이든 간에 100원일 때보다는 수요량이 좀 늘어나요. 가격이 싸지니까 당연히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가서 90원일 때는 뭐 한 55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요걸 갖다 싹 다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인의 수요 곡선이고 수평합이다.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더 거기 밑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특수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개인의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써요? 얘네들은요 개인이니까 그냥 네 맘대로예요. 네 맘대로인데, 근데 여기 보면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뭔가 좀 더 이렇게 그 기울기가 큰 녀석도 있고 기울기가 작은 녀석도 있고 한데, 그 효과들이 여러 개가 모이다 보면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이 비슷한 예로 제가 이제 확통 수업을 하면 항상 드는 예인데,
뭐가 있느냐면요. 자, 전교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면 한창 키가 뭐 남자 기준으로 한창 키가 클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을 데리고 와서 한 300명, 400명 정도 이렇게 놓고 키를 갖다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네 키를 얘기하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할 때 엄청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뭐 어떤 애는 180이요, 어떤 애는 160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야, 한 명씩 하는 거 귀찮으니까 10명씩 짝지어봐. 일단 니네들끼리 짝지어가지고 자, 니네들 10명의 평균값만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부르는 숫자는 160이라든가 180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숫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확통 얘기였어요. 잠깐.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거는 뭐다? 수평합이다. 개인의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이 수직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수요량이 그러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을 때 가격 너 얼마 낼래? 그러면 E는 150원이요. 이러고 B는 전 160원도 낼 수 있어요. 근데 A, C, D는 저는 못 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언제가 되느냐면요. 공공재를 공급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일 때 수평합, 나중에 재정학으로 혹시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공공재의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수직합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건 뭐 나중에 하고요. 자, 시장 수요 곡선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 실제로 이걸 도출해봐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수평합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수요 곡선 한번 도출해봤고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예요. 보통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네트워크 효과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내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례 연구 뭐 이런 것까지 다 발표하고 하는데 저희가 뭐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모집 중입니다. 실강 들으실 분, 실강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솔직히 여기 와서 듣는다 그러면 제가 맨날 점심 사드릴 수도 있어요. 점심 제가 사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실강 좀 들으러 와주세요. 장소가 서귀포입니다. 장소가 서귀포고 혹시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무도 안 달겠죠? 그렇죠? 자, 네트워크 효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행 효과. 유행 효과라고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악대차 효과 뭐 이렇게 아주 정직한 이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유행 효과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자, 영어로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뭡니까? 앞에서 노래 크게 틀면서 이렇게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끌고 가는 차. 그게 이제 악대차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멋진 퍼레이드부터 벌이고 본다. 우리 왔어요. 우리 보러 오세요. 하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앞에는 나팔 불고 북을 치면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관심 갖도록 하는 악대차가 등장하게 마련인데 그게 나오고 나면 뒤에 줄타기 하는 사람들 어릿광대, 차력사, 갖가지 동물들이 줄을 지어 행진을 한대요. 물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약간 에버랜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눈에는 뒤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선두에 선 악대차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따라다니는 건 맞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다. 뭔가 시선을 끌고 제가 하네? 그러면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거. 약간 뭐라 그러냐,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는 애기들처럼 그런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유행을 이끌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따르는 것 같은 양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행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 새로 나온 게임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것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이 많은데 물론 저희 딸내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중고등학생들 갑자기 무슨 겨울에 패딩 누가 하나 이렇게 무슨 시커먼 거, 또 색깔도 다 시커먼 거더만요. 시커먼 패딩 하나 사갖고 오면은 나도 패딩 하면서 이제 엄마 등골 빼서 부러뜨리는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이런 것들도 다 유행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닌텐도 동물의 숲 그것도 이제 그 유행 효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네트워크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수요가 더 증가하는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만약 유행 효과가 존재한다면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요량이 커지는 과정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 궁극적인 수요량의 증가폭은 유행 효과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수요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도 나와 있어요. 텍스트의 115페이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래프는 아니라서 수업 자료에는 안 그렸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원래 균형 가격은 20이었는데 15로 떨어지면 유행 효과가 없었으면 수요량이 1000대 늘어나야 되는데 유행 효과가 더해져서 총 3000대가 늘어나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자, 그랬더니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하게 이걸 보고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요? 작아진다 그래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악대차 효과 또는 유행 효과, 영어로는 밴드웨건 이펙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가 사니까 나도 산다. 따라 산다. 유행이래. 그러면서 하나씩 또 이렇게 사주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유행 효과죠. 두 번째는요. 속물 효과입니다. 자, 지금 이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보고 다른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보고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속물이 뭡니까? 속물. 속세에 물 찌들어 있는 속세의 물건? 속세에 물 들어있는 사람, 속물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남들과는 다르게 뭐죠? 아웃사이더 랩이 있었는데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뭐 그런 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는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번에 그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나왔죠? GV80 이런 거, GV80, G80 이런 거 나왔는데, 자, 보시면요. 가격이 그 웬만한 독일차 뺨쳐요. 뺨치죠. 뺨치는데, 약간 선택할 때 저 같으면 조금 좀, 뭐랄까,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 같긴 한데, 벤츠 E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G80하고 이제 고민을 한다고 쳐요. 가격은 사실 비슷해요. 가격은 사실 비슷한데 왠지 모르게 국산차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기업에서 이제 그 뭐 임원들 차로 이제 아무래도 외제차보다는 이제 국산차를 보통 지급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G80, GV80 이 단계 도로에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은 거죠. 가격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차가 이쁘고 좋은 거는 알겠어요. 뭐 솔직히 좋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쁜 건 알겠어요. 이쁜 건 알겠는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아무래도 도로에서 조금 덜 많이 보이는 차를 타야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속물 효과예요. 주로 명품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작용하게 되는 효과죠. 자, 그래서 상품의 수요과 거기 수업 자료에 오타가 있네요. 상품의 수요가 네트워크 효과로 감소하는 경우에 속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하니? 나 너랑 똑같은 거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못 사니? 그럼 나는 비쌀수록 좋아. 비쌀수록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 사니까 나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속물 효과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로 보시면 115페이지예요. 비싼 값을 주어가며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 입는 이유는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 못 입지? 나는 입을 수 있어. 자랑하려는 거죠. 유명 브랜드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버버리 키즈 옷이 한 벌에 20만원, 30만원 하는 이유는 2만원, 3만원 하면 개나 소나 다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원가 똑같은데 20만원짜리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수요량이 아무래도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했을 때보다는 5분의 1로 줄지 몰라도 전체 이익률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 된다라는 게 답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과시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다음 페이지 내용도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가격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수요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물 효과. 야, 쟤도 샀어? 나 안 사.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뭐 명품일 때 그렇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요, 꼭 고가의 명품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고가의 명품 뭐 샤넬백 이런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속물 효과가 나타나긴 해요. 속물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먹는 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 생수 이런 것들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서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3배, 4배씩 막 더 받는 그런 것들은 이 속물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속물 효과를 적절하게 얻을 수만 있다면 수익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데 그것도 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 살펴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리고 슬러츠키 방정식, 보상 수요 곡선, 대등 변화 이런 얘기들 볼 건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생각보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5.5장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인데 우리 텍스트에는 118페이지죠? 1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119페이지군요. 자, 11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 수업 자료에서는 3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정상제의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제의 경우에 축을 보세요. XJ 그리고 YJ 수요량이에요. XJ, YJ 수요량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초의 예산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최초의 예산선입니다. 최초의 예산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XJ 가격이 싸지는 거죠. XJ 가격이 낮아져요. XJ 가격이 낮아지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XJ 가격이 낮아지면 예산선이 어떻게 갑니까? YJ를 사는 양은 변화가 없고 XJ만 산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나중의 예산선 이때 여기가 PX 원래분의 M이고 여기가 PX 프라임분의 M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요 위에다가 뭘 매칭을 시킬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매칭을 시켜볼 거예요. 요 접하는 녀석을 그려야 되는 것이죠. 자,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짜잔. 오우, 자, 접하게 잘 그렸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가는 자,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을 2개를 그려봤습니다. I0, I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왜? 인디퍼런스 커브니까. 자, 그러면 I0라고 하는 게 원래 최초의 예산선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접점에서 제일 처음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XJ 요만큼, YJ 요만큼 이렇게 되고 있었을 텐데 자, XJ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가 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효용이 큰 거잖아요. 그죠? I0보다 I1이 효용이 큰 거니까 I1에 맞춰가지고 소비점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0에서 어디로 움직이냐? E1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XJ 수요량 늘어났죠? YJ 수요량도 조금 늘어났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XJ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무슨 효과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효과가 아니라는 게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E0에서 E1으로 수요량이 늘어난 거,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한 거, 이거는 뭐의 효과냐면요. XJ 가격이 바뀐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용어 잘 봐두세요. 가격 효과. 그런데 이 가격 효과라고 하는 걸 2가지로 쪼개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대체 효과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의가 대체 효과는 자, XJ가 싸졌죠. XJ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XJ와 YJ의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했죠.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J보다 상대적으로 XJ가 조금 더 싸진 거예요. 왜? XJ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싸진 녀석을 많이 사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요. 방금 얘기한 대로 XJ가 싸졌잖아요. 그러면 XJ 소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조건 작용해요. XJ 소비량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대체 효과에 의하면.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소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소득 효과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대체 효과라는 건 그래 일어나겠지. 상대적으로 X제가 더 싸진 거잖아. 이렇게 납득을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뭘 하게 되냐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간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똑같이 200만 원을 벌어도 원래 사던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 잘 들으셨죠? 마치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X제 가격이 떨어져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난 것. 그게 바로 소득 효과가 되겠어요. 자, 그 내용까지는 그 앞에 2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가격 효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합이다. 가격 효과는 뭐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한 것이 가격 효과가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한번 반란해 볼게요. 자, 요 두 가지를 바른다는 얘기요. 어떻게 바르냐 하면, 잘 보시면 여기 X0에서 X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만큼 움직이는 걸 갖다가 두 가지로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요걸 발라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거기 있는 그림을 볼게요. 뭘 그려야 되느냐면, 자, 이제 빨간색 있죠, 빨간색. 나중에 예산선인데, 나중에 예산선이랑 기울기를 똑같게 갖고 와요. 자, 요 빨간색이랑 기울기를 똑같게 갖고 와서, 빨간색 선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어디다가 그리느냐 하면요, I0에 접하도록. 들으셨습니까? 요거 놓치셨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더 들으세요. 빨간색, 나중에 예산선과 기울기가 같으면서, I0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렇게 둘이 평행하다고 볼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이렇게 해서 요 교점을 E2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요, 잘 보세요. 짠짠짠짠짠짠 나와가지고 여기가 X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중에 그린 빨간색 요 선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일단 I0에 여전히 요 노란색이랑 똑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예산선과 소득은 똑같은데 진짜로 이 X하고 Y의 가격 비율만 바뀌었을 때예요. 실질적인 소득은 똑같은데 가격 비율이 바뀌었다? 그럼 가격 비율이 바뀌어서 생기는 건 뭐예요? 대체 효과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X0에서 왜 또 X1이 됐어? X2'이라고 하면 이거 잘 보이시나요? 뭐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자, X0에서 X2'까지 가는 거, 요게 이제 대체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왜요?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데 가격 비율이 나중에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대체 효과고, 다음에 X2'에서 X'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자, 빨간색 선이 어떻게 점점 예산선이 바깥으로 가는 셈이죠. 바깥으로 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는 점을 찾는 거, 요 효과가 바로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E0부터 E1, 즉 X0에서 X'까지 실제 수요량으로 X0에서 X'까지 가는 거, 요거 전체가 가격 효과가 되고,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요, 가끔 가다가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순서 아니에요. 순서 아니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빨간색 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예산선이니까 이미 X제가 싸진 다음이거든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선을 그렸다라는 거는 가격 비율이 이미 바뀐 거예요. 이미 바뀐 거고, 대신에 뭐랑 만나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노란색 예산선이랑 만족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족 수준이 똑같다는 게 바로 실질 소득이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같다라는 거는 실질 소득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요 그림 그리는 거 거기 수업 자료도 있고 교재에도 있지만 스스로 그려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릴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노란색, 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노란색 선을 제일 처음에 그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요, 빨간색, 요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 두 번째 X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는 게 세 번째죠.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거랑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는 빨간색 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에 있었던 노란색이랑 제일 마지막에 그 녀석이랑은 똑같은 I0라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되죠. 이 똑같은 I0라는 게 실제 소득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일정하고요. 자, 기울기가 달라졌으니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기울기가 달라졌으니까 가격 비율이 달라졌다. 즉 이 첫 번째에서 마지막 거 차이가 바로 대체 효과가 되는 겁니다. 가격 비율이 달라진 거. 그리고 빨간색, 나중에 그린 빨간색이랑 처음에 그렸던 빨간색 요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소득 효과가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것만 이해가 되셨으면 이 강의를 보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 강의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제 되셨으면 넘어가 보죠. 이게 정상제고요. 정상제였고, 자, 깊은 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깊은 제, 이게 뭐 깊고 얕고 이거 아니고 영어예요. 깊은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개념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주장을 했고, 사실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거 깊은 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깊은 제 뭐냐면요, 방금 그렸던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자, XJ, YJ 이렇게 돼 있고, 자, 처음에 예산선이요. 처음에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XJ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이고, 에이, 자, 그래서 짠 이렇게 생겼었는데 잘 보시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 따위로 생겼어요. 아하, 무차별 곡선이 쌤 이렇게 여기는 좁고 이렇게 넓어도 되나요? 무차별 곡선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죠?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가격이 바뀌기 전에 균형점은 이쪽이었는데 가격이 바뀌고 나서 균형점은 이쪽이에요. 수요량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X0였고 다음에 나중에 X'이라고 해서 가격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XJ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고요? 수요량이 줄어들었네. 어머나, 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제는 그렇다는 거죠. 정상제는 그런데 깊은 이거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자, 깊은 goods 얘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열등제의 끝판왕 같은 녀석이죠. 열등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열등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가격 효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죠? 뭐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대체 효과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게 위로 증가할 수도 있고, 아까 정상제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더 늘어났잖아요, 수요량이. 그런데 소득 효과라고 하는 녀석은 경우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열등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올라가면 정상제라고 하고요. 소득 효과의 방향에 따라서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득 효과의 내려가는 방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등제여야 되고요. 소득 효과의 내려가는 방향의 폭이 대체 효과 올라가는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이랑 똑같은 기울기로다가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뭐 이게 똑같아. 뻥치시네. 자, 다시 그을게요. 너무 뻥이 심해가지고. 좀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요쪽 점, 즉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X0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X2'까지 증가를 해요. X2'으로. 그런데 소득 효과 때문에 X2'에서 X'으로 쭉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요 1번, 2번, 3번 점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대체 효과예요. 그렇죠? 왜요?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게 소득 효과고, 자, 소득 효과가 훅 줄어들게 되죠. 소득 효과가 줄어든다. 이거는 열등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위에 거보다 아래 거가 더 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이 전체가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 그걸 보고 깊은 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텍스트 좀 볼게요. 텍스트를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역시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깔끔하죠. 자,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면 요 부분만 확대해서 확대하면 화질이 떨어지려나? 알아서 하시고. 자, 텍스트 122페이지. 현실에서 깊은 J의 예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영국 경제학자 기픈이라는 양반이 있었대요. 옛날 사람인데, 자,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감자가 깊은 J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감자에 대한 수요가 여느 상품에 대한 수요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소개했다. 이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는 상품을 깊은 J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감자 기근 상태가 발생했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감자가 꼭 깊은 J의 성격을 갖는다고 입증할 수는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깊은 J가 되려면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히 열등제여야 돼요. 소득 효과가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폭이 커야 되는 거죠. 폭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원래 자기가 소비하고 있던 것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었어야 되고 그래야 소득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조합을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있대요. 거기 보면 뭐 젠센 밀러 저거 해가지고 조금 더 최근에 얘기긴 한데 중국에서 뭐 후난성이 가난한 주민들에게 쌀에 대한 가격 보조를 해줬더니 뭐가 됐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그 아낀 돈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고기 사 먹는데 돼지고기 사 먹는데 썼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깊은 J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자, 오늘 양이 많죠. 자, 앞으로는 항상 이럴 것 같아요. 항상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웬만하면 매일매일 좀 한 강의씩 올리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도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연습 문제는 뭐 장 끝날 때마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셨겠지만은 5장부터는요. 한 장 한 장을 한 강에 끝내기는 조금 좀 어려워요. 솔직히 5강만 해도 합치면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 강을 2번씩 나눠서 찍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쉬어야죠. 자, 다음입니다. 123페이지 슬러츠키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도록 하죠. 슬러츠키 방정식은요. 방금 얘기했던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 요걸 갖다가 수학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래프를 하나 소환을 할게요. 앞에 그래프. 자, 앞에 그래프라고 하는 거 책에서는요. 텍스트로 보시려면 119페이지로 보시고 수업 자료로 보시려면 3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요. 수요량 중에서 x 프라임 빼기 x 제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체 수요량의 변화죠. 전체 수요량의 변화인데 요거를 두 개로 쪼개볼 수 있어요. x2 프라임 빼기 x 제로 하고 x 제로가 밑에 있어야 되는구나.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뭘로 또 쪼갤 수 있죠? x 프라임 빼기 x2 프라임. 자, 뭐 하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수업 자료 여기 3페이지에 있는 왼쪽 부분을 보세요.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나타내고요. 이걸 갖다 양변을 뭘로 나누냐 하면은 가격의 변화폭 델타 px로 나눠줍니다. 델타 px 분의 x 프라임 마이너스 x 제로는 델타 px 분의 x2 프라임 마이너스 x 제로 더하기 델타 px 분의 x 프라임 마이너스 x2 프라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요걸 갖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자, 1번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전체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즉 이게 뭐냐 하면요.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가 나타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델타 px분의 그 텍스트에 의하면 델타 px분의 델타 x 바 m 이 뭐냐면 명목 소득이 고정되어 있을 때 델타 px분의 델타 x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델타 x는 뭐냐? x의 수요량의 변화량, 델타 px는 가격의 변화량.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좌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라고 하는 녀석 x2'에서 x0 빼는 거 이거는 뭐죠?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실질 소득이 일정할 때 나타나는 쌀 수요량의 변화니까 대체 효과를 나타내요. 대체 효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델타 px분의 델타 x 바 u. u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상태가 원래랑 똑같은데 바뀐 거니까 대체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에 이 3번 파트가 중요한데 3번 파트는요.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하면요. 델타 R분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PX분의 델타 R 이렇게 해서 자, 쌤 어차피 이렇게 쓸 거면 델타 R이 약분이 되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델타 PX분의 델타 X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델타 R을 위아래로 넣어줘서 식을 두 개로 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앞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델타 R분의 델타 X라고 하는 거 이게 의미가 뭡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소득 효과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델타 PX분의 델타 R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뭡니까? 쌀 가격이 하락하는 데 따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네 둘을 곱한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당연히 소득 효과에 해당하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소득 효과긴 해요. 이거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바꿔줄 거냐 하면 델타 R분의 델타 X 말고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할 것이냐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X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그 수요곡선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왜 또 마이너스냐? 원래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우하향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쌀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자, 델타 R이나 델타 M이나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124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득 효과란 한 상품의 가격 변화로 인해 실질 소득의 변화가 생길 때 이것이 원래의 가격 구조 하에서 그 상품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목 소득이랑 실질 소득을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델타 R이라는 부분을 델타 M으로 바꿔보면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 부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지우고 쓸게요. 마이너스로 연결하게 됩니다. 왜?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델타 M분의 델타 X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슬러츠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지금 당장 쓰진 않아요. 지금 당장 쓰진 않고 나중에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미는 가지고요. 쓰는 거는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뒤쪽에 나올 때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슬러츠키 방정식 그러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식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 밑에 있는 거 굳이 꼭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모르죠. 뭐 미시경제 전공시험이라 가지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보는 시험 그런 거라면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요거 위에 있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슬러츠키라는 양반이 쓸데없는 걸 만들었어요. 너무 폄하했나?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연구를 해야지 세상이 좋아지죠.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주제가 남았습니다. 보상 수요 곡선 그리고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지울게요. 나머지 지우고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자, 기지개 한번 쭉 펴보세요. 기지개 아이고 자 기지개 피면 아이고 허리가 우두둑 자 키가 커져요. 자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수요 곡선. 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던 게 수요 곡선인데 도대체 이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뭘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 곡선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도출하는 방법상에서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게 뭐가 차이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수업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가격이 변화하면요. 앞에 살펴봤을 때 가격이 바뀌면 예산선이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효과 생긴다 그랬죠. 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소득 효과를 제외하는 거예요. 제거해요.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고 대체 효과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 그게 바로 보상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갑자기 보상이란 생뚱맞은 용어를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중우 교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보통의 수요 곡선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즉 보상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네 이름이 왜 황영환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황영환이 누군지 모르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보상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그래프가 비스무리한데 뭐를 빼게 되느냐 하면 소득 효과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XJ 그리고 이쪽이 YJ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초의 예산선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XJ 가격이 바뀌어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을 싹싹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해가지고 균형점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는 가격 효과고,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합쳐진 거니까 빨간색이랑 같은 기울기대 파란색 여기에 접하도록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자, 할 수 있을까요? 했다 치고, 자, 요쯤에서 이제 접한다고 하면 실제로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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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서 X0 X0가 위에 있는 거야? 헷갈리죠? 자, 제로가 위에 있던가? 아,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X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0에서 X 프라임으로 가는 게 뭐다?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대체 효과. 그다음에 X 프라임에서 X2 프라임으로 가는 거, 이게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소득 효과 날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날려버리고, 그러면 E0에서 E1으로 가는 게 아니라 E2로 지금 간다는 것만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이쪽 축으로 옮겨볼게요. 옮겨보면 원래는 이제 세로로 그렸어야 더 맞는데 거기 수업 자료는 세로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가격이 PX에서 떨어지죠. PX 프라임으로 떨어지면 원래는 E0에서부터 저 X0죠. X0에서부터 X2 프라임까지 증가를 했어야 돼요. X0, X2 프라임 해가지고 요런 형태의 수요 곡선이 일반 수요 곡선이고요. 보통의 수요 곡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효과? 소득 효과를 제외해버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이만큼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조금 증가하죠. 그렇죠? 요 사이에 X 프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짠짠 올려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D 보상 수요 곡선은 뭐다? 원래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온다. 근데 자, 주의하실 거는 요거 자체가 뭐였어요? 정상제에서 이랬죠. 정상제에서 이랬고요. 정상제에서는 뭐가 된다? 일반 수요 곡선보다 보상 수요 곡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그 얘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상 수요 곡선에서 한 가지 용어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상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보상 변화. 보상 변화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빨간색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부터 요 사이라는 부분이 뭘 한 거냐 하면요, 실질 소득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소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득을 감소시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보상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실질 소득이 예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 지금 이 경우에는 감소시켰어요. 왜? XJ 가격이 싸졌으니까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킨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요걸 보고 보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J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소득을 좀 증가시켜주고요. 그래야지 실질 소득, 그 다음에 얻게 되는 효용이 그대로니까. 그리고 XJ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 소득을 뭔가 좀 이렇게 보상 변화라는 것 자체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다만 이 수직축의 크기 차이를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여기가 YJ 수량이니까 YJ의 수량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보상 변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Y가 옷이라고 하면 옷을 한 3벌 정도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 보상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하려고 굳이 이런 걸 구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죠.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126페이지, 텍스트 126페이지, 127페이지, 제일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보상 변화였어요. 보상 변화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대등 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등 변화는 뭐냐면,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의 변화 대신에 그거랑 똑같은 폭으로
효용을 증가시켜 주려면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켜 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 보상 변화랑 사실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자, 보세요. 보상 변화란 게 뭡니까? 가격이 싸지는 바람에 소득 효과가 생길 텐데 그 소득 효과가 없어지게 하려면 소득을 얼마나 줄이면 되냐? 그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등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격이 변화합니다. 가격이 변화하는데 그러면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이 I0에서 I1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 변화가 아니라 원래의 가격 체계에서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를 해야, 즉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 선이랑 기울기가 똑같되 I0라는 녀석이랑 접하는 예산선을 그려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이는 기울기가 똑같게. 그러면 아까보다는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선이 바깥이니까. 이 증가시키는 거 이만큼을 보고 대등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보상변화와 대등변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그 폭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퍼치나 매치나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빼줘야 되냐 아니면 얼마만큼 더 줘야지 효용이 똑같아지냐,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 차이 나는 건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해요. 갑자기 주식인데, 자, 주식 투자를 하면 오늘 갑자기 5%가 오릅니다. 우후, 5% 올랐어.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대로 5%가 떨어져요. 그럼 본전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 올랐을 때 10,000원에 5% 올라오면 1,500원이 되죠. 하지만 5% 내리는 거, 그 다음날 5% 내리는 건 1,500원의 5%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정확히 500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는 방향이 일단 달라요. 방금 똑같은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보상 변화는 소득을 덜어줘야 되고 대등 변화는 소득을 더해줘야 됩니다. 방향이 다르고 따라서 방향은 언제나 다르고 크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완전 똑같지는 않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거기 수업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거예요. 보상 변화를 알고 싶을 때는 바뀐 예산선이랑 평행하면서 원래의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는 선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고, 대등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선 원래의 예산선이랑 기울기는 똑같되 나중에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는 선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yj의 수량으로 이렇게 크기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상 변화, 대등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림을 직접 그려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또 요 연습 문제 하고 그 다음에 6장의 앞부분 이런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내일 또 봐요. 안녕.